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천사 헤스티아입니다. 법륜 스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 지침서, 인생 수업 두 번째 영상입니다. 실직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을 속이고 남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괴로워합니다. 남편이 4년 전에 실직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라 상처를 받을까봐 얘기를 안 했다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항상 출근하는 것처럼 속이다 보니 마음이 답답해지고 남편도 미워지고 아이들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걸 왜 숨길까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남편을 열등한 존재로 보니까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니까 숨기는 겁니다. 남편의 실직은 아이들한테 속일 게 아니라 오히려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서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는데 실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실직을 했다든지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빠가 실직하긴 했지만 몇 년 살 돈은 있으니까 그대로 생활하자라든지 수입이 좀 줄어드니까 용돈을 줄여서 쓰자든지 해서 집안의 어려움을 아이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정은 전혀 알리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식만 생각해서 키운다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잘 되는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는데 아이들도 그런 걸 알고 이겨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애를 업고 식당에 가서 일하면 아이는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서 고마워합니다. 힘든데도 자신을 업고 일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어려움을 모르게 하고 자식만 곱게 키우면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키운지를 모릅니다. 자칫 자식이 실직한 아버지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무능력한 아버지를 두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 가운데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올라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던 사람도 거의 없어요. 작은 중소기업 하다가 망한 사람, 회사에서 과장, 부장 하다가 그만둔 사람,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해서 출근하는 척하고 나와서 공원 의자에 앉아있다 알코올 중독돼서 노숙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직은 다른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가족이 잘 품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인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50대 가장은 직장을 그만두자 새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해서 식당을 하는 부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 써서 월급 주느니 내가 식당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그 부인이 남복이 창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은 식당에서도 일을 못하고 밖으로만 돌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것을 4년 동안이나 주변에 말하지 않았다면 그 남편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실직을 부끄러워한 것을 참회하고
아이들에게 집안 사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의연하게 헤쳐나가면서 항상 웃고 밝게 생활하면 아버지가 실직해도 아이들은 아무 관계없이 잘 큽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실직, 퇴직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부인이나 자식은 남편, 아버지가 실직, 퇴직으로 집에 있을 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격려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힘이 있으니까 버티지만 직장에서 나와 약간 눈치를 보는 데다 구박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편을 구박하거나 뭐든 해서 돈을 벌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 30년 동안 돈 버느라 참 수고했어요. 우리 먹여 살린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요. 남편이 뭐 먹고 사느냐고 걱정하면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건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먹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남편이 좀 쉬었다가 자기가 할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성질을 보면 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에 소 먹이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사람이 소 고삐를 놓고 도망가면 소도 도망을 가다가 사람과 소가 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 고삐를 잡고 옆에 딱 붙어서 격려하면 그 소가 뿔로 호랑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여자가 고삐를 잡고 격려해주면 남자는 없던 힘도 냅니다. 집에서 압력을 받지 않으면 편한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집안에서 구박을 받으면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이겠다는 심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아직 괜찮다는 걸 보여주지. 이런 심리가 되면 사기를 당하기 쉬워집니다. 흔히 어떤 회사에 조금만 투자하면 사장 직위를 준다든지 어디에 투자하면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날리는 이유가 본때를 보이겠다는 심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직하고 퇴직하는 시기에는 본인도 자기 삶을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지만 주위에서도 그런 심리를 잘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족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유대감을 깊게 느끼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주고 간 큰 선물.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저런 욕심으로 인생의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연거푸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아들을 위해서 초파일 보름 전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73일이나 했는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간 뒤 작은 아이의 발이 골절되었고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차가 제 차를 쳤는데 이리 엉키더니 제가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아이 잃은 것도 힘든데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왜 연거푸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의 입시를 위해 공부 잘 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죽을 줄 알았다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죽지 말고 건강하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 좋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지고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고 보니 공부 잘하고 못하고 좋은 대학 가고 안 가고 그런 게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 저는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였으니 좋은 곳에 갔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보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하게 살아서 좋은 데 빨리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울고 불고 보고 싶어 하면 아이가 엄마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데 빨리 가라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의 다리가 부러진 건 천만다행이잖아요. 첫째는 죽었는데 둘째는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있으니 다행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다리만 부러지고 살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자식의 다리가 부러진 걸 두고도 흔들림이 없으면 교통사고 나서 손해 좀 본 것은 자식 다리 부러진 것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잃은 일에 비하면 차를 좀 긁힌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니까 앞의 일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으로 뒷일은 빙긋이 웃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거나 다리가 부러질 게 차가 뒤에서 박는 걸로 끝났구나. 좀 긁히는 걸로 액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연달아서 4번의 죽음을 받아야 할 것을 한 번만 받고 나머지는 하나씩 감해서 갈수록 사건이 작아졌잖아요. 과보가 탕감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얼굴 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면 됩니다. 앞으로는 누가 와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도 아들 죽고도 사는데 그만한 일에 뭘 못 살겠어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인생에 겁날 게 없잖아요. 아들 죽고도 싱글싱글 웃고 사는데 재산이 날아간다고 못 살겠어요. 집에 불이 난다고 못 살겠어요. 이게 바로 떠난 아들이 나에게 준 큰 깨달음이고 아들이 나에게 주고 간 큰 선물인 겁니다. 아들 때문에 울고 있으면 아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간 거고 아들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으면 아들이 엄마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간 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준 선물이구나. 내가 예전 같으면 이런 일에 울고 불고 난리칠 텐데 아들 잃고 마음을 깨치고 보니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다만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일이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은 결국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그 실패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연애하다 실패하든 사업하다 실패하든 그걸 상처로 갖게 되면 다음 연애나 사업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러면 이게 장애가 됩니다. 제가 고문을 당했는데 그 일을 나쁘게만 생각했으면 저에게 큰 상처가 되고 한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경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몇 년 수행하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경험한 것을 주로 상처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픈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든 그것을 항상 교훈으로 삼아서 자산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능력도 커집니다. 자녀의 죽음은 비하할 바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인생을 깨달으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대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 잃고도 사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한다 한들 못 살 일이 뭐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딴 사람은 중내에 사네 해도 나는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다툼이 사라진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정작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 동료, 후배와의 갈등은 일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제 상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일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상사는 자기 식대로 말하는 건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고 개념 없는 소리나 개념 없는 짓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관점을, 상대는 상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나는 이렇게 느끼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고 나는 이런 스타일로 일하지만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로 일합니다. 이건 다만 다를 뿐이에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가 너무 분명하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일의 효율을 따질 때는 내가 나을 수도 있지만 서로 화합하는 관계로 따지면 내가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율만 따져서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은 참 잘하는데 화합이 안 돼서 전체 분위기를 해치고 오히려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은 참 좋은데 일머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참 좋지만 맺고 끊는 게 불분명해서 뒤끝이 흐지부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직원들 중에는 일을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나 후배가 일을 잘 못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승진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아랫사람이 금방 배워서 내가 하던 일을 다 하고 내가 5년 동안 만들어낸 노하우를 1년 만에 다 통달한다면 나보다 윗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이 모여 일할 때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처지, 조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상사라는 조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자기가 편안해지고 서로 화합하는 데서 도움이 됩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얼마 전에는 갑상선암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만이 많으면 스트레스도 많아서 그런 병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화가 크게 나면 핏대 세운다는 말을 하는데 화병이 생기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분처럼 직장 생활에서 분별심이 강한 경우에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두 가지를 늘 자기 내면에 암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견디고 스스로 뛰쳐나오기 쉽습니다. 정확하고 빡빡한 성향이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함께 일하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 많으시죠?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지만 우리 쿨하게 서로 다름을 인정해봐요. 스트레스 받다가 건강을 해치면 결국 나만 손해잖아요. 우리 그럴 수도 있겠다 주문을 외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